자, 125쪽입니다. 수사법. 수사법이 그 받은 1번 비유법, 한자 넘기면 2번 강조법, 3번 변화법 이렇게 있을 텐데, 그죠? 그 세 개로 나누는 것보다도 이게 무슨 법인지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유법 하면 1번 직유법, 2번 운유법, 3번 의인법 이 세 개를 비유법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도 비유법이고요. 자, 1번 직유법입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그랬죠.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가치처럼 같다가 있죠. 같다, 같은, 같이 다 똑같습니다. 처럼, 듯이, 뭐뭐인 양, 인 듯, 뭐뭐 모양으로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직접 유사성을 표현함으로 직유라고 합니다. 보세요. 보시면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게 입술입니다.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게 입술이야.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 빗댔냐면 앵두에다 빗댔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을 원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빗댄 사물을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같다란 말을 집어넣어 직접 비유했다 줄임말이 직유예요. 어렵지 않죠. 2번 운유법입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 비유로 A는 B다 형태다. 보세요. 여기서도 역시 입술이 원관념이 될 것이고 앵두가 보조관념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입술이 앵두다라고 이렇게 해버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은근하게 비유했죠. 이거를 운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순서를 바꿔. 자, 일단 이게 직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순서를 바꿔볼게요. 앵두를 여기 넣고 입술을 여기다 넣으면 앵두 같은 입술이 되죠. 역시 직유법입니다. 그럼 얘도 앵두가 여기 나오고 입술을 여기 하면 되겠죠. 이럴 때 쓰는 법이 앵두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운유법이죠. 그러면 여기 책에서 했던 대로 설명을 하면 같다, 같은이란 말이 들어가면 직유법이 될 것이고 운유법이 A는 B다. A는 B다 형태고 대표적인 운유법이라고 했고 A의 B 형태도 대표적인 운유법이다. 그 말로 써놨네요. 3번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예문 볼까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연모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의 감정 아닌가? 그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 4번 대유법이 있는데요. 원관념과 연관이 있는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신 나타내는 표현법이라고 했는데 대유가 뭐냐면 대신 비유했다 줄임말이에요. 대신 비유했다. 1번 제유하고 2번 환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죠?
그냥 둘 다 대유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제유법은 어떤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비유한 것을 대유라고 한다겠죠. 환유법은 특성으로 대신 비유하는 겁니다. 자,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예문을 한번 들어줄게요. 제유법에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여기서 빵이 먹을 것을 의미하겠죠. 먹을 것에는 빵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기, 쌀, 뭐 피자 많죠. 많은 음식 중에서 하나 부분으로 빵으로 식량 전체를 대신 비유했습니다. 이런 게 제유법입니다. 책에는 예문으로 해볼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돼 있나? 그죠? 이때 펜, 이때 칼. 펜은 뭐야? 문장의 힘. 칼은 뭐야? 무력을 말하겠죠. 문장의 힘이 무력보다도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펜 하면 떠올리는 글의 힘. 칼은 뭐야? 무력, 싸움의 힘이죠. 특성을 나타냈다. 이게 대유법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유법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령 삼천리 강산에 봄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삼천리 강산에 봄이 왔다고 하면 삼천리 강산하면 우리 한반도죠. 우리나라죠. 그러면 삼천리가 딱 떠오르는 특성 아닌가? 이런 게 대유법, 그 중에서 환유법이 되겠네요. 5번 풍유법은요. 되풀이 볼게요. 원관념을 완전히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 제시하여 숨은 뜻을 암시하는 표현법이다. 속담 밑줄. 속담이 들어가면 다 풍유법이구나. 풍유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담으로 풍자에서 비유했다 줄임말이에요. 예문 보세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서발 막대 내줘봐야 건물 하나 걸리는 거 없다. 속담이죠. 이런 속담이 들어가면 보다 풍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구나. 6번 화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화류법은 활은 활동한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활어라고 하잖아. 살아있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있다는 걸 아시겠죠? 원래는 죽어있는 건데 살아있는 걸로 비유했다. 예문 볼까? 예문. 시간이 똘똘 배암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했네요. 이제 표준어는 뱀이 될 것이고 표준어는 또아리가 될 건데 또아리를 두고 있다. 긴 여름 해가 여름 띄고 해 그러세요. 긴 여름 해가 황망히 날개를 접었네요. 해가 날개를 접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류법하고 의인법과 차이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한 거고요. 화류법은 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해가 날개를 폈네요. 사람한테는 또아리를 틀 수가 없고 날개가 없죠. 동물처럼 표현했네요. 그죠? 그런 차이게 의인법과 화류법의 차이였습니다. 의인법은 사람. 그러면 의인법이 되려면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 말하는 것,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이 의인법만 해당이 되겠죠. 언어를 사용하거나 웃거나 노래 부르거나 알겠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만 해당하는 의인법이고 날개가 있거나 알겠죠? 다리를 들거나 이렇게 동물 꼬리를 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동물만 해당하니까 화류법이 되겠네요. 만약에 산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의인법도 되겠고 화류법도 둘 다 되겠습니다. 7번 중의법입니다. 원래 문법에서 중의적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근데 시에서 중의법은 좋은 표현 기법이다. 왜? 두 가지 이상 뜻을 나타내니까. 예문 보세요.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르니. 변용로 시인의 논계라는 시 한 파트네요. 보시면 강물이 진짜로 진주에 있는 촉송로에 흐르는 남강의 강물일 수도 있고 흐르는 역사도 되거든요. 논계 이 애국심 충절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계속 된다라는 뜻이 변함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중의법이다라는 겁니다. 밑에는 황진의 시조가 나왔죠. 결국 이런 수사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나 시조 같은 게 나왔을 때 해석을 못하면 이게 무슨 법인지 알 수는 없는 것 기본입니다. 특히 중의법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 있는지를 또 아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법이에요. 속뜻을 알아야만.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청산리 백교시 할 때 벽계라는 것은 푸른 계곡 물, 수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푸를 벽자니까 푸른 계곡물이라는 뜻인데 벽교스테 가면 자예요. 자, 이름. 아, 사람 이름도 되네? 라고 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알겠죠? 8번 의성법은 의성어를 쓰는 거고요. 의태법은 의태어를 쓰면 의태법입니다. 그냥 닥치고 무조건. 10번 상징법 한번 읽어볼까요?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만 밑줄. 아하, 보조관념만 있을 때 상징법이라고 하구나. 맨 마지막 줄. 보조관념은 하나의 원관념만 생기고 다양한 의미.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다양한 의미가 되구나. 이게 상징이구나. 밑에는 중요한 거 아닌데 읽어만 볼게요. 관습적 상징은 관습적으로 생긴 거고요. 이번 개인적 상징은 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혹시 설명이 빨라서 못 놓칠 수 있으면 질문. 계속 갑니다. 127쪽 2번 강조법. 반복법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같은 단어가 됐든 같은 문장이 됐든. 알겠죠? 반복하면 무조건 반복법이고요. 열거법은 나열을 넣는 거예요. 나열. 근데 몇 개 이상 나열을 넣냐면 3개 이상 나열할 때 열거법이라고 열합니다. 3개 이상 나열할 때. 그러면 밑에 보세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이게 열거법이죠. 근데 앞에 별 하나의 반복 있죠. 반복법도 가능합니다. 3번 과정법인데요. 과정법이 표현 대상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또는 훨씬 작게 실제보다 훨씬 크게 하거나 실제보다 훨씬 작게 할 때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1번 쥐꼬리만한 월급 그러는데요. 쥐꼬리만 띄고 한 이라는 뜻이 틀렸습니다. 쥐꼬리만 띄고 한 쥐꼬리만한 월급하면 실제로 쥐꼬리만 할 수는 없죠. 아주 작게 표현했죠. 이거 과장법. 밑에 눈물이 강을 흘렸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강이 될 수는 없죠. 실제보다 확대했죠. 과장법. 4번 점층법. 점층법이라는 게 있고요. 5번에 점강법이 있죠. 점층법은 의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의미가 점점 커지고 확대되면 점층법. 5번 점강법은 의미가 점점 하강 작아지는 게 점강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문 보세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살아있다. 의미가 점점 커졌나? 작아지다 할 수는 없나? 거기 보세요. 눈은 살아있대. 떨어진 눈은 살아있대.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대. 이거 점강법 아닌가? 점층법인가? 점강법 같은데. 점층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점층했을 때는 글자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잖아. 근데 내리는 눈의 양은 똑같죠. 그러나 눈은 살아있는데 어디 떨어진 거? 눈에 보면 내리고 있는 눈도 있고 땅에 떨어진 눈도 있지. 그러면 땅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양은 더 작아졌지. 땅에 떨어진 것 중에 마당에 떨어진 거 다른 데 떨어진 것도 안에 들어있지. 의미가 더 작아진 거 아닌가? 점강법도 가능하네요. 그러지 않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글이 나오면
엄밀히 말하면 점층이라고 해야 돼, 점강이라고 해야 돼. 하나만 골라라면 점강이 더 가깝지. 그죠? 무슨 문장 길이하고 수업하고 뭔 상관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봅시다. 이 글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점층법이 있고요. 점강법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점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얘는 점강법이지만 점층법이라고 되는 이유가 모든 점강법은 점층법이 되는 겁니다. 양으로 따지면 점강이라는 게 이해되죠. 그러나 강조한다면 점층도 가능은 해. 점강법으로 점층이 들어가니까. 6번 비교법입니다. 비교법이 되려면 예문 보세요. 거룩한 분은 종교 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 보다 이런 게 들어가면 비교법입니다. 뭐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뭐보다 비교 부사격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면 보다 비교법. 7번 대종법은요. 차이점 반대되는 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은 거하고 긴 거 반대되죠? 대종법. 8번 억양법이라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치켜 올리다가 나중에 낮추거나 그 반대로. 자, 너는 머리는 좋은데 그랬죠. 칭찬했죠. 게으르다. 꾸중했죠. 네. 칭찬했다가 낮춰서 말하거나 또는 반대로 꾸중했다가 칭찬하거나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이런 게 억양법입니다. 넘겨서 9번 연세법. 연세법 보세요. 앞 구절의 일정 부분, 특히 일정 부분이 앞 문장의 뒷부분이야. 앞 문장의 뒷부분이 뒤에서 이어나가는 뒷문장의 처음 부분으로 이어나가는. 다시 앞 구절의 뒷부분이 뒷문장 처음으로 이어나가는 것. 이거를 연세법 그럽니다. 예문 보세요. 사과는 맛있어라고 문장이 끝났어. 그랬더니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 연세법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고인도 나를 못 봤어. 나도 고인 못 빼 했는데 고일 못 빼도 고일 못 뺐던 말이 뒤에가 이어졌죠. 이런 것이 연세법. 10번 영탄법은 느낌표가 들어갔거나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영탄법입니다. 돌아와서 날아가면 사포에서 역시 보선이 느낌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면 감탄하는 말. 11번 현재법은 과거에 지나버린 일이야. 또는 앞으로의 일이야. 근데 지금 일어난 것처럼 쓰는 것을 현재법. 그는 살아 움직인다. 그에 보면 분명히 맥이 뛰고 피가 흐른다. 불상을 보고 한 말인데요. 이미 예전에 그랬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거 현재법이에요. 12번 미화법. 미화법은 더 아름답게. 예문 보세요. 백의의 천사 그런 뭐야? 간호사를 말하는 것. 양상군자 그러면 도덕을 말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도덕을 양상군자라 하거나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 하거나 이런 게 미화법이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미화법이 아니고 백의의 천사가 미화법이라는 거지. 3번 변화법, 1번 반어법, 2번 역설법. 빨간색으로 밑줄. 원래 공무원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반어법과 역설법이었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요즘은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반어법과 역설법은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반어법은 뜻풀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속에 숨겨진 내용을 반대로 겉뜻과 속뜻이 반대였다라는 것이 있죠. 겉뜻과 속뜻이 반대다. 근데 이 반어법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속뜻을 모르면 반어법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어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반어법이 써버리면 어렵죠. 이게 내가 다른 지역을 돌다 보면 충청도 지역 내려오면 충청도 반어법을 잘 안 쓰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반어법을 잘 안 써서 기껏 해봐야 엄마가 뭐 잘한다 이런 거. 기껏 해 이런 반어법.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 반어법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음.
특히 이쪽 사람들이. 알겠죠? 반복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예를 든 겁니다. 강사가 9시 수업을 해. 58분, 59분 허겁지겁 와. 그런 사람도 있죠? 있을 거야, 하다 보면. 그러면, 의외로 얘가 대전 유성부터 차가 많이 막혀요. 오다 보면. 아침에 유성 난리 나야 돼요. 오다가도 막히기도 하고. 이게 아침에 15분, 20분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엄청 일찍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빠듯하게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보면. 여기 보시면, 아무튼 그러는데, 막 59분에 왔어, 예를 들면. 허겁지겁 왔어. 이 충청도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 말 안 한다고. 다른 지역은 말하죠? 조금 더 천천히 오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이. 그죠? 일상생활이 반어법입니다. 일상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저 새끼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도 많아요. 국어 선생님인데도. 틈만 나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요. 같은 강사가. 선생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명강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상황이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해돼요? 근데 많아. 반어법 아닌가? 비꼬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충청도는 반어법 잘 안 쓰시더라고. 아예 대화를 잘 안 해. 늦든지 말든지 일주고든지 말든지 말 안 하더라고. 데이트 해봤지 남자친구랑. 누가 늦어? 여자가 많이 늦지. 남자가 아무 말 않잖아. 않잖아. 근데 씨발 왜 늦었어? 이렇게 말이 안 돼. 그 말도 않고. 좀 늦게 와도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않고. 왔어? 먹으러 가자. 먹을 거 아니야. 우리 반어법 이름 못해. 그렇죠? 그러면 시혜가 특히 시조나 시혜가 반어법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반어법을 잘 구별 못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역설법과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역설법은요. 뜻풀이 보세요. 표면적으로 이치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입니다. 표면적으로 이치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밑줄. 그러니까 옆에다 씁니다. 문장 자체가 모순. 문장 자체가 모순이에요. 문장 자체가 모순되는구나. 문장 자체가 모순되니까. 자, 그러면 봐봐. 조금 더 천천히 오시지 그랬어요. 빨리 오란 말을. 조금 더 천천히 오시지 그랬어요. 이 말은 문장 자체는 모순된 게 없지. 엄마가 우리 딸 잘한다 그랬습니다. 문장 아무 이상이 없지. 이런 게 반어법이고, 문장 자체가 모순돼. 야,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돼. 그랬습니다. 야, 급할수록 천천히 가면 되냐? 늦었는데? 지각할수록 천천히 가라. 그래. 말이 되냐고. 말 안 돼. 이게 역설법이야. 차이점 알겠나? 그러니까 어떤 문장 안에 속뜻이 있는데 이게 문장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아무 이상 반어법일 확률이 높고, 여기 있죠?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럼 역설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예, 반어법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반어법 예문 볼까? 예문 봐봐.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알겠냐? 밑줄 쳐주지도 않아요. 공무원 시험 문제는 밑줄 쳐주지도 않습니다.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야, 이게 무슨 반어법이냐고. 알겠어? 못 찾잖아. 못 찾겠죠? 이런 게 어렵다고. 밑에 또 봐봐. 오랫동안 쳤는데도 그 사소한 부분 그대를 불러버려. 이게 반어법이냐고. 못 맞히겠죠? 네? 어렵잖아. 그러니까 문장에서 아무 이상이 없죠? 반어법. 역설법 볼까, 역설법? 예문 봐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이게 역설법. 이렇게 맞추라고. 그렇죠? 자, 그럼 왜 반어법인가? 먼 날 당신이 찾으면, 누구를 찾으면, 나를 찾으면, 그때 내가 뭐라 한다고? 당신이 잊었어?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못 잊어놓고. 이 시 제목이 못 잊어거든요? 오늘 공모시험 이렇게 불춘자리 전부터 안 써줘. 그렇죠? 못 잊어놓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뭐 나무라면, 그때 내 말이 잊었다. 그래도 손하고 나무라면,
어제도 그제도 잊지도 않았는데 당신 나를 찾으면 나 그때 잊었다고 말한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써주면 더 좋으련만. 알겠죠? 밑에 오랫동안 저도 그 사소함으로 그대로 불러보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이 아닌가?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인데요. 자기 사랑을 사소하다고 했어요. 자기 사랑, 반어법. 반어법은 좀 쉬워 어려워.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어법을 해석을 잘못하면 시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특히 노래 가사에 반어법이 나오면요. 일반 사람들은 반어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나눔 가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나? 나눔 가수. 그거 아는 사람은 나이가 한 40대 되지 않나? 엄청 오래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나눔 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첫 회. 나눔 가수 첫 회 할 때 김건모가 떨어졌거든요. 김건모 떨어졌어요. 근데 김건모 떨어져가지고 인터뷰가 너무 웃겨요. 자기는 노래를 부르는데 피아노 반주를 직접 했어요.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반주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음정 박자가 다 맞게있고 편곡도 완벽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지? 그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말은 탈락하라고 표를 준 관객들이 있죠. 관객표로 하거든 무조건. 관객표를 하는데 그 말은 관객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굉장히 못된 생각이죠. 그러네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답변을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거기 청중들 나이를 보면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김건모 부른 노래가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그렇게 불러요. 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그랬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어떤 여자가 내일이면 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엄청 예쁘게 하고 옷 입고 나가는 겁니다. 끝이에요. 근데 그 노래는 엄청난 반어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그 남자를 잊으려고 예쁘게 화장하고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가지만 절대 못 잊는 거예요. 밤에 돌아오면 너무 외롭고. 이게요? 사랑을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슬픈 것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여자가. 근데 김건모는 피아노 치고 그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마지막에 기억나요? 립스틱을 딱 발랐죠, 이렇게. 바로 웃기게 되고 광대 표현이 된 거야. 웃어버린 거야. 근데 아줌마들은 웃는 게 아니고 그 노래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웃겨본 거야. 마지막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말은 반어법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엄청 슬픈 노래를 막 웃으면서 불러. 말이 되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관객들은 그거를 싫어했던 건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은 시에서 노래말도 시예요. 나오면 좀 어렵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작품들을 다 배워야 되거든요. 작품을 어찌해야 돼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종합반에서는 한계가 있다겠죠? 작품을 다 못 해준다고. 이로 설명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작품 나오면 다 못 해줘요. 그죠? 작품은 작품할 때 특강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시다. 그 다음 3번 대국법입니다. 대국법은 비슷한 어절 밑줄 하나의 쌍으로 짝자 형식상 대칭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옆에다 씁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 비슷한 문장 구조가 대국입니다. 밑에 이거 보세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란 말 들어가면 비교법.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이 문장과 밑에 불보는 종들은 상을보하다. 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게 대국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 장 전에 127쪽에 7번에 대조법을 보세요. 대조법.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대조잖아.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은 대조죠. 이게 대국법도 될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게 대조법인데 대국법도 되겠냐고.
제국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29쪽 4번 서리법입니다. 서리할 때 설자는 문장, 말이라는 뜻이고요. 의가 의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문문 형태로 바꿔놓는 것을 서리법. 읽어볼까요? 문장을 평생으로 쓰지 않고 의문형으로 끝내, 의문형으로 끝내 밑줄. 예문,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 말입니다. 의문형으로 끝냈죠? 가난해도 사랑은 안다고. (5번) 생략법. 생략법은 점점점 줄임표 들어간 것을 생략법이라고 합니다. 맨 뒤에 점점점 들어갔죠? (6번) 문답법은 자문자답. 지가 물어보고 지가 답변한 것을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자문자답이. 밑에 예문 보세요. 사랑을 무엇에 위해서 하는가 물어보고 이상을 위해서 한다. 답변했죠? 이런 게 문답법. (7번)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뒤바꾼 겁니다. 순서를 뒤바꾸는 거 도치. 예문 보세요.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 내답방을 맨 처음에 호주 달 줄 아는 그는 누구인가거든요. 순서를 뒤바꿔놨죠. 8번 도너법. 대상을 불러서 밑줄. 부르는 것. 문제를 꽂아 여보소 부르는 것. 이 부를 때 도너법이라고 합니다. 9번 동강법. 감정이 막 고전에다가 갑자기 오조가 바뀌면서 감정은 진짜 예문이 안 나와 있죠. 그죠? 예문도 못 들었었는 거 모르겠다만은. 동강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 한참 어떤 말을 하다가 동강법이 나오는 작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피천디가 쓴 2년 거기에 동강법 하나만 나오고 다른 데는 없어요. 피천디 2년 읽어봤나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피천디라는 아저씨가 수필이네요. 수필. 아사코라는 여자를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봐. 한 15분? 20분만 돼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늦게 읽는 사람은 25분 정도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 혹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돈강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코를 엄청 그리워하는 뭐 이런 내용 한참 가다가 마지막에 느닷없이 춘천 서양강 한번 가본다고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확 바뀌는 거. 이런 것을 동강법 그럽니다. 10번 인용법. 다른 사람 말, 글 인용하는 거. 이게 인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법이 끝이 났네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130쪽) 기타 표현법. 기타 표현 기법 그랬죠? 표현 기법을 표현법 그랬죠? 표현법 한 개, 직유법, 운유법이 표현법, 수사법도 되고 여기 한 것들도 다 표현법이에요. 그랬죠? 이 책은 1번의 감정이입과 2번의 객관적 상관을 따로 구별했네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2010년 이후로 구별한 문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자, 감정에 보시면 화자의 감정 밑줄, 다른 대상이 투영하여 다른 대상의 투영 밑줄, 마치 대상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이다. 감정을 가질 수 없는 대상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 의인한 것을 보입니다. 감정을 가질 수 없는 대상의 감정을 집어넣는 거지. 그 감정이 누구 감정이라고? 화자의 감정이지. 그러면 그 대상이죠, 대상. 그것을 감정이입 그래요. 자, 그 말을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누구의 감정을? 화자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 집어넣는 거지. 그죠? 이 대상이 사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일 수도 있고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감정이입. 그 대상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131쪽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와 심리를 드러내는 외적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 하는데, 자 보세요. 화자의 정서와 심리를, 자 화자의 정서와 심리를 어떤 외적 드러내는 외적 대상, 어떤 대상, 요걸 뭐라 그래?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러네. 그러면 감정이입이 뭐가 된다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가운데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기하는 방법이다. 즉 서술자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어떤 이미지나 상징 혹은 사건에 근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종합반에서 할 것 간단히만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모든 객관적 상관물에는 일단 감정이입은 일단 들어가요. 감정이입된 그 사물은 객관적 상물이 일단 됩니다. 근데 밑에 시에서 한가운데 보면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데 나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면 나도 슬퍼 안 슬퍼? 슬프지. 화자의 감정과 똑같죠. 그러면 사슴은 감정이입이야. 이때 사슴은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안 된다? 다시 대답 안 하면 넘어갑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했는데 화자의 감정이 슬프다 했어요. 이게 사슴의 감정이입이라고 써져 있다고. 이때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어렵냐? 다시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특정 대상에 집어넣는다고. 화자의 감정, 그 사물이나 동물을 집어넣는다고. 그 사물이나 동물을 뭐라 그래? 감정이입이라 하는데 그때 사물과 동물은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이야. 다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슴한테 감정이 슬프던 감정이 들어갔지? 들어갔잖아. 그게 화자의 감정이냐고 아니냐고. 화자의 감정 맞지? 그게 감정이입이지. 이때 객관적 상관물이 되냐고. 되지. 뭐 배웠냐? 학교 다닐 때. 된다고. 그러면 얘는 객관적 상관물도 되고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이 그림을 봐라. 감정이입이 된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 자동으로 된다니까. 근데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보면 붉은 애는 서산발에 걸려있다 있죠? 예? 붉은 애는 서산발에 걸려있어. 화자의 감정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야만 감정이입이 돼. 얘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해가 서산발에 걸려있어. 앞으로 밝아질 것 같아? 어두워질 것 같아? 어두워지지. 분위기 좋아 안 좋아? 이제 슬픈 분위기를 나타내기만 하는 거잖아. 화자의 감정,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객관적 상관물만 된다고. 이해돼요? 하나 더, 대답해서 하나 더 해주면 안 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황조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펄펄 날아다니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엄청 정다워. 암수가 정다워, 꾀꼬리가.
암석 정다워. 근데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누구랑 함께 돌아갈 것인가. 이런 황조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나는 엄청 외로워. 깨꼬리 너무 암석 정다워. 깨꼬리는 정다운데 그랬어요. 나는 외로워. 화자의 감정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즉 감정이 밑에 안 돼, 깨꼬리가. 자, 감정이 뭐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는 거야, 사물에다가, 동물에다가. 깨꼬리한테 감정 들어갔지? 예? 감정 들어갔지? 근데 화자의 감정이 들어갔냐고? 안 들어갔지? 그럼 감정이 밑에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깨꼬리한테 감정이 들어갔지, 일단. 객관적 상황만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놔둬버리세요. 이해 안 되면 놔둬버려요. 이해 안 되면 뭐만 하시냐? 감정이입만 하세요. 이해 안 되면 감정. 이게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 132쪽. 패러디는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패러디는 위에 시하고 밑에 시하고 좀 밑에 시가 베낀 거 아닌가? 밑에 베꼈는데 패러디라고 할 때는 좋은 건데 창작 방법인데 어쩔 때 창작 방법이냐면 원작자 것을 베끼긴 베꼈는데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 베껴야 돼요. 원작자와 똑같은 뜻으로 베끼면 안 돼요. 원작자와 다른 뜻으로. 이해돼요? 자, 위에 시 한번 읽어보고 밑에 시 한번 읽어보면 위에 시는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 똑같은 시를 밑에 보세요. 장정일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건 다음 하나의 라디오야. 이 단추는 전원이겠지. 전원 단추 누르 하나의 라디오예요. 내가 그의 단추를 누르니까 그 새끼가 나한테 와서 점퍼가 됐어. 내가 단추를 누르고 누가 와서 나도 눌러주라고. 나도 그의 점퍼가 돼. 마지막 보세요. 우리도 뭐 사랑이 되고 싶다 했거든? 라디오처럼 끄었을 때 끄고 켰을 때는 라디오가 되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되게 싫으면 딱 꺼본 거야. 그렇죠. 이런 사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위에는 김치수 의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 의도 완전히 다를 때 이게 패러디가 인정됩니다. 같은 뜻으로 하게 되면 패러디가 아니고 표절이에요, 표절. 문학에서는. 알겠죠? 그 사람의 원작자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 그러니까 원작자는 이런 식으로 쓰는 나는 그거 싫어. 라고 했을 때 다른 의도로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 걸 패러디해서. 알겠죠? 그런데 패러디가 나온 적은 없어요. 133쪽. 언어 유학과 나왔네요. 언어 유사 의문의 반복, 도움이어 사용, 언어 도치, 도치법도 언어 유가 되는 것, 발음 유사성.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달성을 반자 쓰냐. 원래 양반은 어떤 반이죠? 원래 양반이라는 것은 원래 뭘 양반이라고 그래? 고사 시간에 안 배운 거야, 양반? 그런 건 안 배워? 국사 시간에 양반이라는 단어 안 배운 거야? 안 배워? 배웠어요? 양반이 뭐 양쪽 반이라는 거잖아, 양쪽. 문반, 무반. 양쪽 반. 문반을 학반 그러잖아. 무반을 호반 그러고요. 양반이라 그래요. 양반은 문반만 양반이 아니고 문간반 양반이고 무반도 양반이야. 무반도. 근데 양반은 그런 양반이야.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달소가 반자 쓴다고 했잖아. 계잘량이 뭐야? 개가죽. 계잘량 양자에다가 계달소가 반자 쓰면 놀리고 있지. 그 다음 5번 공감각적 표현. 별표. 이 공감각이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데요. 이걸 알려면 심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심상. 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촉각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은 눈으로, 귀로,
코로, 혓바닥으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이런 것을 심상 그러는데요. 시험에는 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과학적 심상과 도과학 심상이 구별하는 문제가 7급에 나와버렸어요. 곧 들어올 겁니다. 9급에. 원래는 공과학 심상만 뒤지게 냈거든. 자, 이러면 보세요. 보시면 푸른 종소리, 분수로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하면 푸른은 시각이야. 종소리는 청각이라고. 근데 푸른 종소리가 들려. 자, 푸른 종소리가 들린다. 원래는 분수로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거든. 근데 푸른 종소리가 들린다로 해볼게요. 종소리가 들린 건 맞아요. 얘는 존재해. 그러나 푸른색의 소리는 없어요. 요거는 없던 거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꿔놨지. 이것을 감각의 전이 그래요. 감각이 바뀌어야 돼. 얼마 가야 돼. 어떤 감각이 다른 걸 바꾸는 게 전이라 그래요. 감각의 전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빨간 거는 시각이고 향기로운 후각이야. 여기서 사과와 향기로운 후각이 존재해. 빨간 시각도 둘 다 존재해. 이러면 공감각이 안 돼요. 없는 것으로 바꿔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빨간 사과, 시각적 심상, 향기로운 사과, 후각 심상을 나란히 줄만 두 개로 붙여놓은 거야. 그게 붙여놓은 것 뿐이야. 이거는 이럴 때는 복합 감각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 심상이 나왔다고 해서 다 공감각이 아닐 수 있다. 공감각이 되려면 하나의 감각을 있지도 않은 걸로 바꿔놔야 돼. 그게 핵심. 그걸 전이라고 하는데 이 감각에 전이가 있어야 공감각이 된다. 출제가 된다면 여기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심상치 않거든요. 요거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